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이 글자, 바로 이 글자가 태어나던 날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왕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그 문자를 만들지 마옵소서.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세종대왕이 가장 신임하던 최고의 학자,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가 왜 백성을 위한 문자를 반대했을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쁜 양반들이라고 기억하던 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글 창제 반대파는 그냥 무식한 꼰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거 왜 막냐? 그딴 거 왜 반대했냐? 그냥 자기들 특권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당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었습니다. 최만리는 25해 동안 집현전에서 근무하며 청백리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청백리라는 게 뭡니까? 뇌물 안 받고 청렴하게 산 관료에게 주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의 동료인 김문, 하위지, 정창손 역시 모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미친 사람들도 아니었고 세종대왕을 싫어해서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성심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충성심이 어떻게 문자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충성에도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왕 개인에게 충성하고 누군가는 왕이 속한 체제에 충성합니다. 최만리와 그의 동료들은 후자였습니다. 그들이 충성한 대상은 세종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유교적 통치체제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한글 창제 반대의 본질은 문자의 우열이 아니라 권력의 재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체제는 완전히 한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한자로만 치러졌고 법률 문서는 한자로만 작성되었으며 역사 기록도 한자로만 남겼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관료가 될 수 없었고 권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누구나 28자만 외우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존의 지식인 엘리트들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려 공부해 얻은 지위가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공부해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최만리와 그의 동료들이 느낀 공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만리와 그의 동료들은 상소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청어에 뛰어나시오나 신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가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디어 성제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폐하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저희는 반대합니다. 라고 돌려 말한 겁니다. 상소문의 형식은 극도로 공손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정면 승부입니다. 그들은 왕의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논리로 반박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꼰대짓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걸고 한 행동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세종 25년 12월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조용히 다듬고 실제로 써본 뒤에 1446년 9월에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움직인 시점은 그보다 이른 1444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즉, 세종이 문자 창제 사실을 발표한 지 불과 2달 만에 최만리와 김문, 하위지, 정창손이 의금부에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 속도는 이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런 상소를 준비하려면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완성된 상소라는 건 문자 창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종대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종은 이 상소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최만리와 그의 동료들을 전부 의금부에 투옥했고
한 명은 파직시켰습니다.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반대파를 때려 부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종이 반대파를 처벌했지만 문자를 즉시 반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반대파의 논리 중 일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최만리는 글자의 꼴이 비록 옛날에 전자를 본떴으나 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문자의 형태가 기존 한자와 너무 달라서 혼란이 생길 거라고 본 겁니다. 세종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3년 동안 문자를 더 다듬고 실제로 사용해본 뒤에 반포했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반대를 무조건 무시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한 겁니다. 이제 밸류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급망이란 문자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한글이 제대로 쓰이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첫째, 활자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한자는 수만 자였지만 한글은 28자면 됐습니다. 활자 주조소의 생산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습니다. 한자를 찍으려면 수천 개의 활자를 만들어야 했지만 한글은 28자만 있으면 모든 글자를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활자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둘째, 교육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서당에서 수년씩 한자를 가르쳤지만 한글은 며칠이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사 양성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기존의 훈장님들은 수십 년 한문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한글을 가르치라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행정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법률 문서를 언문으로 번역해야 했고 지방관에서도 한글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공급망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의 권력자들이 사라지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만리가 두려워한 건 바로 이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만들어낼 사회적 지진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집현전에서 일하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면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시 구도로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한 문자의 탄생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외교도 한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만의 독자적인 문자가 생긴다는 것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최만리의 상소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의 꼴이 비록 옛날에 전자를 본떴으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한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기존의 한자 문화권 질서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겁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경전을 읽는 유일한 도구였고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의 사서삼경을 한자로 읽지 않으면 유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쉬운 문자를 배우면 기존의 학문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걸 알면서도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한글 창제를 매우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기득권 계층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문자를 창제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먼저 가르쳤습니다. 문종과 같은 왕자들이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소수의 측근 학자들에게 조금씩 알렸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준비한 이유는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이미 문자를 완성해 버리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반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만리는 결국 잘못한 것 아니냐, 역사가 증명했지 않냐. 맞습니다. 역사는 세종대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최만리의 논리가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 경전을 읽는 도구였고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생기면 기존의 학문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이 언문만 배우고 한자를 안 배우면 유교 경전을 누가 읽겠냐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당시 기준으로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500년이 넘는 시간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려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최만리의 반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만리는 충신이었지 않냐? 세종을 위해서 반대한 것 아니냐?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최만리는 분명 충신이었습니다. 25년간 집현전에서 근무하며 청렴함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은 왕이 아니라 체제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유교적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추구한 건 백성을 위한 변화였지만 최만리가 바란 건 기존 질서의 유지였습니다. 이 둘의 충돌이 바로 그날 의금부에서 터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충성심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은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 혁신을 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면에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은 왕이 추구하는 변화를 따르게 만듭니다. 최만리는 전자였고 세종은 후자를 원했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세종대왕처럼 자신의 비전에 확신이 있는 리더가 있는가? 둘째, 기존의 공급망을 깨뜨릴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가졌는가? 셋째, 반대파의 논리를 뚫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졌는가? 최만리 같은 반대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합니다. 체제가 무너진다. 전통이 사라진다. 질서가 깨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혁신이 성공하는 순간 그 반대파의 논리는 모두 과거의 유물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둔 것처럼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질서를 결국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보는 반대 의견들,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건 거품이다. 이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말들, 그중 일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을 가진 기업은 그런 반대를 뚫고 결국 승리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고도 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조건 반대파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파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논리를 뚫을 수 있는 더 강력한 근거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최만리의 상소를 읽고 분노했지만 3년 동안 문자를 더 다듬었습니다. 반대파의 지적 중 일부는 실제로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자형이 고전을 본떴다는 지적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도 그 글자가 고전을 본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이걸 인정하면서도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28자로 단순화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만리는 중국을 사대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은 이에 대해 직접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밀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는 당시로서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종은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문자를 반포한 뒤 실제로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쓰게 되면서 모든 반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말로 반박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만리 같은 반대파를 무조건 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진짜 혁신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세종대왕의 편에 섰는가입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은 집현전 학자들 중 상당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소수의 학자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또 소수의 학자만이 세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세종의 편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혁신이 시작될 때 가장 큰 반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를 뚫고 나온 혁신은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반대가 가장 심한 프로젝트일수록 성공했을 때의 파괴력이 가장 큽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